그날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두 번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진료실에서였고요. 두 번째는 오후 3시 우리 집 앞 골목길에서였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전이가 심해서 수술은 불가능하고요. 그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반사됐습니다. 나는 단정하게 무릎 위에 모아둔 손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길어야 6개월입니다. 담담하게 대답하는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나 윤금자. 한성물산 회장 미망인으로서 재산도 명예도 모두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게 남은 건 겨우 6개월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고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지고 있었는데 내 안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나? 아들은 있지만 늘 바쁘고 손주들은 학교에 가 있고 그때 문득 며느리 은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을 한 집에서 살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제대로 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건넬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 숨겨둔 비밀 때문에 30년 전 그날의 죄책감 때문에요.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 김 씨가 백미러로 나를 힐끗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냥 집으로 가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남겨야 하나? 오후 3시쯤 차가 우리 집이 있는 평창동 골목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은주였습니다. 잠깐 멈추게. 나는 기사에게 지시하고 차창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70대 노인 남자, 60대 여자, 그리고 40대 남자. 은주의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은주의 아버지 박만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재벌집 며느리가 뭐가 대수라고. 오빠 빚 갚을 돈 당장 내놔. 며느리의 어머니 김순애도 가세했습니다. 네가 잘 먹고 잘 살잖아. 친정 식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돈 못 주겠어?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이요. 이번에는 정말 없어요. 지난달에도 300만 원 드렸잖아요. 그러자 오빠 박민호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없긴 무슨 없어. 내 시어머니가 재산이 얼마인데.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또 이런 일이. 내 머릿속에는 3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때 나는 40대였고 남편과 함께 평창동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에는 가난한 내 식구가 살았는데 그 집 막내딸이 10살짜리 은주였습니다.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나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빠, 제발 때리지 마세요. 제발요. 어린아이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옆집을 내려다봤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작은 아이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고 술 취한 남자가 그 위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직접 가서 말려야 하나? 하지만 나는 그저 창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옆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 집은 이사를 갔고 나는 그 아이를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20년이 흐른 어느 날 아들 재혁이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박은주입니다.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두려움에 떠는 손, 고개를 숙이는 습관. 모든 것이 30년 전 그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사셨나요? 평창동에서. 어렸을 때 잠깐 살았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외면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이상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속죄하고 싶은 마음과 그 과거를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뒤엉켜서 나는 그녀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냉정한 시어머니 역할 뒤에 숨어서 내 죄책감을 감췄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무서워했고 나는 며느리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느리가 땅바닥에 쓰러진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그녀는 여전히 학대받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그때 도와줬다면, 아니, 며느리가 된 후에라도 제대로 보호했다면,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저 인간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은 내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6개월. 나에게 남은 건 6개월 뿐이야.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6개월을 며느리를 위해 쓰기로, 30년 동안 못다한 속죄를 이제라도 하기로, 저 악한 인간들에게 복수하기로. 며느리가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반드시. 기사 김 씨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집으로 들어가게. 차는 천천히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비해야 해. 30년 동안 모아온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 인간들을 무너뜨려야 해. 그리고 며느리에게 진심을 전해야 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집에 도착해 거실로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곧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지나쳐 서재로 향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평소처럼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알든 모르든 나는 반드시 너를 지켜낼 거다. 서재 문을 닫고 나는 책장 뒤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며느리가 버리고 간 낡은 머리끈과 내가 몰래 찍었던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멍든 팔, 울고 있는 얼굴, 무릎 꿇은 모습. 나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펼쳐놓고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수계획 1단계 박만수, 박민호,
김순애의 모든 약점 파악. 6개월. 나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내 재력과 인맥이면 충분히 저 인간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석양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나는 그 붉은 빛 속에서 조용히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한 마지막 선물. 내 인생 마지막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밤 11시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오늘 오후에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됐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고 애원하던 모습, 그녀의 오빠가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순간,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어깨. 왜 나는 그때 내려가지 않았을까? 왜 차 안에서 지켜만 봤을까?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발걸음이 복도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책장 뒤편 아무도 모르는 비밀 수납 공간이 있었습니다. 벽을 밀자 작은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상자를 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색이 바랜 분홍색 머리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선명했을 분홍색이 세월의 발에 흐릿해진 그 머리끈을 집어들었습니다. 은주야, 이게 내 거였지. 그 아래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 갈라져 있는 일기장. 나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30년 전 내가 40대였던 그 여름의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1994년 7월 23일. 오늘 밤도 옆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을 넘어 우리 집까지 들려온다. 남편은 남의 집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내 마음이 편치 않다. 일기를 읽으며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청하려는데 옆집에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년아, 숙제도 제대로 못해?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쾅, 쾅.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아빠, 제발요. 아파요. 제발 그만. 나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옆집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달빛 아래 작은 아이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분홍색 티셔츠를 입은 여자아이였습니다. 남자가 그 위에 서서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것. 아이는 몸을 웅크린 채 울부짖었습니다. 팔로 머리를 감싸며 스스로를 보호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직접 내려가서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 괜히 우리가 곤란해져. 하지만 저 아이가 부모가 자식 교육하는 건데 뭘. 그냥 자. 남편은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나는 창가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일상은 계속됐고 나는 그 일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비명소리는 계속됐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옆집에서는 폭력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귀를 막고 창문을 닫고 못 들은 척했습니다. 2년 후 옆집은 이사를 갔습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나는 그 아이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아들 재혁이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입니다. 박은주라고 해요.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그 눈빛, 두려움에 떨리는 손, 움츠러든 어깨. 30년 전 그 마당에서 쓰러져 있던 아이와 똑같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사셨나요? 평창동에서요. 어렸을 때 2년 정도 살았어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외면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몰래 사람을 시켜 그녀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주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학대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방관, 오빠의 착취. 그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20대에 겨우 독립했지만 친정 식구들은 계속해서 돈을 뜯어갔습니다. 그녀는 평생 그들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그때 도와줬다면. 서재에서 일기를 읽던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면, 내가 직접 내려가서 그 아이를 보호했다면 은주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그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었을 때도 나는 속죄하는 대신 그녀를 냉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으니까. 내 죄가 들킬까봐. 그녀가 나를 알아볼까봐. 그래서 나는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냉정한 시어머니 역할 뒤에 숨어서 내 죄책감을 감췄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상자를 정리하려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걷는 발소리. 나는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얼음 주머니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그녀의 오빠가 그녀를 때린 자국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얼음 주머니를 멍 위에 갖다 대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싱크대에 기대어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평생 울음소리조차 숨기며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안 돼. 먼저 준비해야 해. 먼저 저 인간들을 무너뜨려야 해. 서재로 돌아온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수계획. 1단계 박만수, 박민호, 김순애의 모든 약점 파악. 사업, 재산, 불법 행위 조사. 2단계 증거 수집. 30년 전 학대 기록, 현재 착취 증거. 3단계 법적 조치 준비. 변호사 선임, 고소장 작성. 4단계 재정적 압박. 사업 방해, 대출 회수, 신용 파탄. 5단계 사회적 매장. 언론 제보, 명예 실추. 6단계 최종 심판. 법정에서 그들의 죄를 밝히고
며느리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동안 나는 느꼈습니다. 내 몸속에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해. 6개월은 너무 짧아. 다음 날 아침 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사립 탐정 일을 하는 최 사장에게였습니다. 최 사장 나야. 윤금자. 어머 회장님. 오랜만이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람 3명 조사 좀 해줘. 박만수, 김순애, 박민호. 이들의 모든 것을 파헤쳐줘. 사업, 재산, 빚, 불법 행위. 먼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 묻지 마. 그냥 해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내 안은 어두웠습니다. 며느리는 아래층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가족을 챙길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은주야. 30년 전에 내가 못 지켜준 그 아이를 이번엔 반드시 지켜줄게. 설령 내가 죽는다 해도 너만큼은 자유롭게 만들어줄게.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최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자료 정리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뵐 수 있을까요? 그래, 우리 집으로 와. 오후 4시 최 사장이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날렵한 남자로 20년 넘게 기업 정보를 다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서재 문을 닫고 그는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회장님이 요청하신 3사람. 정말 가관입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박만수부터. 최 사장이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만수, 72세. 과거 영세 건축 하청업을 했으나 20년 전 부도. 현재는 무직이지만 딸 박은주에게서 매달 200에서 300만 원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상태고요. 과거 가정폭력으로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만수가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있습니다. 탈세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20년 전 사업할 때 세금을 제대로 안 냈어요.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건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박민호. 박민호 45세. 은주 씨의 친오빠입니다. 이 사람은 더 심각합니다. 최 사장이 두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무직의 도박 중독입니다. 빚이 현재 5천만 원 넘게 있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과거 사기 전과도 있어요. 3년 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로 끝났지만요. 현재는 여동생 은주 씨한테 계속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안 주면 폭력을 행사하고요. 지난주에도 은주 씨를 때린 기록이 있습니다. 근처 CCTV에 찍혔어요. 최 사장이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골목길에서 박민호가 은주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팔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마지막 김순애. 김순애 68세. 박만수의 아내이자 은주 씨의 어머니입니다. 이 여자도 문제가 많습니다. 세 번째 파일이 펼쳐졌습니다. 불법 사채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법정 이율의 3배로 받고 있어요. 명백한 불법입니다. 현재 피해자가 10여 명 있습니다. 증거는 차용증 사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제보하면 바로 조사 들어갈 겁니다.
나는 서류들을 천천히 넘겨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잘했어, 최 사장. 수고비는 따로 주지. 회장님, 그런데 혹시 이 사람들이 은주 씨와 관련이? 응, 내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야. 최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이 인간들을 감옥에 보낼 거고 며느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야.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최 사장이 나간 후 나는 혼자 서재에 앉아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탈세 증거, 사기 기록, 불법 사채 증거, 폭행 영상,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이제 법무법인에 연락해야겠어. 가장 실력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3개 열리는 소리, 그리고 고함 소리. 야, 박은주, 나와. 박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서재 문을 열고 계단 위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박민호가 현관에서 며느리를 붙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지난주에도 드렸잖아요. 부족해. 더 내놔. 당장. 박민호가 며느리를 벽으로 밀었습니다. 며느리의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 소리에 박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 네. 뭐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박민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뭔데요? 여기 우리 여동생 집이기도 한데. 친정 오빠가 동생 만나러 왔는데 왜 나가라고 하십니까? 며느리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인간을 내 집에 들릴 수 없어.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 박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경찰?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70평생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나에게 이런 건달 같은 남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까? 아, 아니에요. 나갑니다. 박민호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벽에 기댄 채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팔을 살펴봤습니다. 소매를 걷자 시퍼런 멍이 보였습니다. 병원 가야겠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정도가 어디 괜찮아?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말했습니다.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이랬으니까.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익숙하다고? 폭력이 익숙하다고? 나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평생 며느리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대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은주야. 네, 어머님. 이제는 달라질 거야. 며느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그날 밤 나는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형사 변호사로 유명한 장 변호사에게요. 장 변호사, 나 윤금자야.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고소장 3건 작성해줘야겠어. 탈세, 사기, 불법 사채, 폭행. 전부 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집으로 와.
직접 만나서 얘기하지. 전화를 끊고 나는 통증으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암이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한 달 사이에 더 여위고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6개월이라고 했지만 3개월도 안 남았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30년 전 내가 외면했던 그 아이를 위해 나는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복수의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나는 서재에서 장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 초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만수에 대한 탈세 및 폭행 혐의, 박민호에 대한 사기 및 폭행 혐의, 김순애에 대한 불법 사채업 혐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이제 고소장을 제출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 너무 일찍 움직이면 저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완벽한 순간에 똑똑 서재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서류들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손녀 서연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바쁘세요? 아니야. 들어와. 서연이는 14살이지만 또래보다 성숙했습니다. 조용하고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청소하다가 이거 발견했어요. 서연이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분홍색 머리끈이었습니다. 어디서 찾았어? 책장 뒤에 떨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물건인가요? 나는 서연이에게서 머리끈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색도 바래졌고. 서연이는 내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알아챈 듯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엄마 거 맞죠? 나는 깜짝 놀라 손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난주에 할머니 서재 문 앞을 지나가다가 봤어요. 할머니가 오래된 상자를 열고 이 머리끈이랑 사진들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요. 그리고 사진 중에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엄마 같았어요. 근데 왜 할머니가 엄마 어렸을 때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앉아. 서연이가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머리끈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너한테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하지만 이건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네, 할머니. 나는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옆집에 살던 어린 은주, 밤마다 들리던 비명소리, 내가 외면했던 그날들. 서연이는 눈을 크게 뜨고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20년 후 내 엄마가 재혁이 여자친구로 나타났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 그리고 미안했지. 하지만 그 미안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나는 내 엄마한테 더 차갑게 대했어. 왜요? 두려웠으니까. 내 죄가 들킬까봐. 내 엄마가 나를 원망할까봐. 서연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가 자기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나는 서랍을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고소장, 증거 자료들. 할머니가 복수할 거야. 내 엄마를 평생 괴롭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한테
이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내 엄마가 자유로워지도록 만들 거야.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래.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무슨 뜻이에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알아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파, 많이 아파. 의사가 말하길 6개월밖에 안 남았대.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는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죽기 전에 내 엄마만큼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서연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없어요? 나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요? 내 엄마 곁에 있어줘.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진실이 밝혀질 때 내 엄마는 충격을 받을 거야. 그때 내가 엄마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줘. 서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나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하나만 더 약속해줘. 할머니가 떠나고 나면 내가 내 엄마를 계속 지켜줘. 할머니 대신.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약속해줘. 서연이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세대를 넘어선 여성의 연대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 재혁, 며느리 은주, 손자 서준, 손녀 서연, 그리고 나. 며느리가 음식을 나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고마워.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고맙다고 말한 게 평생 처음이었으니까요. 서연이가 옆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나도 손녀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중에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그래도 걱정 마. 할머니는 튼튼해. 하지만 며느리는 내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갔습니다. 나는 따라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어머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도와줄게. 나는 행주를 들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나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조용한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뭔가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나는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달라지려고 해. 며느리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나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느리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 그녀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었는지를. 그날 밤 서재로 돌아온 나는 달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날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2주일 후 고소장 제출, 복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나는 명절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11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자 박만수, 김순애, 박민호가 들어섰습니다. 박만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사돈 어른, 안녕하십니까? 겉으로는 공손한 척했지만 눈빛은 교활했습니다. 김순애는 거실을 둘러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역시 재벌집은 다르네. 우리 은주가 잘 만났어. 며느리는 조용히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최 사장이 준 자료대로였습니다. 박만수는 술에 절어 있고 김순애는 탐욕스러운 눈빛이고 박민호는 건달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박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 돈 좀 써야 되는데.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빠, 지난주에도 드렸잖아. 부족하다니까? 500만 원만 더 줘. 500만 원은 제가 어디서. 박민호가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재벌집 며느리가 500도 없어? 시어머니한테 달라고 하든지. 그 순간 나는 일어섰습니다. 한 푼도 안 돼. 박민호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내 며느리한테서 더 이상 돈을 뜯어갈 생각하지 마. 박만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돈 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돈을 뜯어간다니요? 30년 동안 당신들이 은주한테 한 짓을 내가 다 알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서재로 가서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박만수 씨,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딸 은주를 상습 폭행한 기록, 이웃 주민 신고 기록 6건, 사진 증거 있어요. 박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민호 씨 3년 전 사기 전과 현재 도박빚 5천만 원, 그리고 지난주 여동생 폭행 CCTV 영상. 박민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순애 씨 불법 사채업, 법정 이율 3배로 이자 받은 증거, 피해자 진술서 12건. 김순애가 손을 떨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료들 전부 경찰에 제출하면 당신들 전부 감옥 갑니다. 탈세, 사기, 폭행, 불법 사채, 최소 2년에서 5년은 살아요. 박만수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사돈 어른,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짓?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30년 동안 한 짓이야. 나는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는 충격에 빠져 앉아 있었습니다. 은주야, 이리 와.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내 옆으로 왔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1994년 여름 평창동 232번지. 그때 내가 10살이었지?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집 옆에 우리가 살았어. 나는 내가 맞는 소리를 다 들었어. 밤마다 내가 우는 소리를, 비명 지르는 소리를. 며느리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머님, 그게 나는 신고하지 않았어. 경찰을 부르지 않았어. 그냥 창문을 닫고 못 들은 척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도 나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내가 재혁이 여자친구로 나타났을 때 나는 너를 알아봤어. 하지만 미안해서, 무서워서 나는 너한테 차갑게 대했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그날의 그 아주머니였어요? 창문으로 저를 내려다보시던. 그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느리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인연들이 무슨 연극이야. 은주야, 정신 차려. 전현이 너를 이용하는 거야. 그 순간 나는 며느리를 놓고 박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딸한테 한 짓을 기억해? 술 마시고 와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굶기고 10살짜리 아이를 말이야. 그건 교육이었어. 딸을 바르게 키우려고. 교육? 이게 교육이야? 나는 파일에서 사진을 꺼내 박만수 얼굴에 던졌습니다. 사진에는 멍투성이인 어린 은주가 있었습니다. 이게 교육이야? 박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순애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자. 여긴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니야. 잠깐. 나는 그들이 나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2주일 후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합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도망가면 더 불리해져요. 그리고 나는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괴롭히면 바로 고소장 제출하고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박민호가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배신을. 배신? 30년 동안 딸을 착취한 당신들이 배신을 말해?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와 나만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어머님, 저는 말하지 않아도 돼. 다 알아.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배를 움켜쥐고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재혁이가 달려왔습니다. 서연이와 서준이도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구급차 불러. 목소리들이 멀어졌습니다. 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새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서는 기계음이 삐삐 울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며느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여기가 병원이에요.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그때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혁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1달, 길어야 2달입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재혁이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항암 치료를 해도 시간을 조금 늘릴 수는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며느리가 내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앓으셨어요? 미안해. 은주야. 싫어요. 어머님은 안 돼요. 이제 겨우 마음을 나눴는데. 나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내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1달, 2달, 그것도 부족해. 며느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기엔.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나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며느리를 위해, 30년 전 내가 외면했던 그 아이를 위해 병원에서 사흘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집에서 내 서재에서 마지막 일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쉬셔야 해요. 괜찮아.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고소장, 증거 자료들. 이 복수를 끝내야 해. 내 친정 식구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해.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뭐? 전 괜찮아요. 그 사람들, 이제 상관없어요. 어머님이 건강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야. 왜요? 왜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30년 전에 내가 못 지켜줬으니까. 이번엔 반드시 지켜줄 거야.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전 어머님이 필요해요. 복수가 아니라 어머님이요. 제발 치료받으세요. 항암 치료라도. 은주야. 나는 며느리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자유로워지는 걸 보고 싶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며느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 통증이 심해져서 진통제를 3알이나 먹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벽 4시 나는 서재에 앉아 고소장 최종본을 검토했습니다. 장 변호사가 완벽하게 작성했습니다. 모레 경찰서에 제출한다. 하지만 몸 상태가 걱정됐습니다. 배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1달이라고 했지만 2주일도 버틸 수 있을까? 똑똑.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서연이었습니다. 들어와. 서연이가 우유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따뜻한 우유 드세요. 고마워. 서연이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시죠? 응.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 할머니, 모레 경찰서 가시는 거 맞죠? 그래.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넌. 할머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나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우리 서연이. 다음 날 며느리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박민호였습니다. 누나, 우리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오빠한테서 왔어요. 만나지 마. 하지만 저들은 협박할 거야. 고소 취하하라고. 절대 만나면 안 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민호였습니다. 나는 인터폰 화면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경찰 부릅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 내일 경찰서에서 만나죠. 제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취하는 없습니다. 당신들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나는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박민호는 문 앞에서 1시간 동안 소리쳤습니다. 제발. 우리 아버지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감옥 가면 죽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결국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박민호를 쫓아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 쓰러졌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침대로 옮기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어머님, 내일 병원 가세요. 제발이요. 안 돼. 내일. 경찰서 가야 해. 어머님. 며느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복수가 뭐가 그리 중요해요.
어머님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은주야.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봐야 해. 내가 자유로워지는 걸. 그래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어. 며느리가 내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싫어요. 어머님 가시면 안 돼요. 이제 막 어머님을 알았는데 나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은주야. 시간이 부족해서 더 오래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다음 날 아침 나는 힘을 짜내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옷을 입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서연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운전할게요. 서연이가 운전을? 네, 작년에 면허 땄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갔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박만수, 김순애, 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제발. 은주야, 내가 이럴 거니? 내 부모를 감옥에 보낼 거니? 며느리가 멈칫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주야, 가자. 어머님, 저들은 내 부모가 아니야. 학대자들이야. 우리는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만수가 바닥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은주야, 은주야. 하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나는 고소장 3건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곧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오는 길 나는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리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아. 조금 어지러워서 병원 가요. 지금 당장.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몸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갔어요.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입원하셔야 합니다. 안 돼요. 집에 가야 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안에 다시 오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됐어요. 고소장도 제출했잖아요. 이제 쉬세요. 아직 안 끝났어. 뭐가 남았어요? 나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내가 당당하게 증언하는 걸 봐야 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약속해. 재판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줘. 약속해. 며느리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조금만 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박만수, 김순애, 박민호 모두 소환됐습니다. 장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기소 확정입니다. 재판은 언제죠? 다음 달 15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달력을 봤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6주 버틸 수 있을까? 몸 상태는 점점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간호해줬습니다. 어머님, 죽 드세요. 고마워. 어머님, 제가 재판에 안 가면 안 될까요? 나는 며느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왜? 무서워요. 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은주야,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가서 증언해야 해. 그래야 저들이 제대로 벌을 받아. 내가 당한 고통을 법정에서 말해야 해. 하지만 나도 갈게. 내 옆에 있을게.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재판 이틀 전 나는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심각했습니다. 의사가 급히 왔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며칠 못 버티십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안 돼요. 이틀만 버텨야 해요. 회장님, 제발 주사 놓아주세요. 진통제, 뭐든 이틀만 버티게 해주세요. 의사는 결국 강한 진통제를 놓아줬습니다. 재판 당일 나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밀며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와 서준이, 재혁이도 함께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박만수, 김순애, 박민호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위세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만수, 피고인 김순애, 피고인 박민호, 각각 상습 폭행, 불법 사채업,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 논고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나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30년 전 사진들, CCTV 영상, 피해자 진술서,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증인 신문 시간이 왔습니다. 증인 박은주, 나오십시오. 며느리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박만수, 김순애와 어떤 관계입니까? 친부모입니다. 증인이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술해 주십시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술 취하면 이유 없이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이 있었습니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발로 배를 찼습니다. 한 번은 계단에서 밀어서 팔이 부러진 적도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대가 된 후에는 어땠습니까? 독립했지만 오빠가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안 주면 폭행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총 얼마나 줬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10년 동안 약 2억 원 정도.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피고인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박만수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냥 교육한 겁니다. 딸을 바르게 키우려고.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교육이라고요? 10살 아이를 때려서 팔을 부러뜨리는 게 교육입니까? 박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만수, 상습 폭행 및 탈세 혐의로 징역 3년. 피고인 김순애, 불법 사채업 혐의로 징역 2년. 피고인 박민호, 사기 및 폭행 혐의로 징역 3년. 모두 법정 구속합니다. 쾅!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안 돼. 법정 경위들이 그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증인석에 그대로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법정을 나오는 길 며느리가 내게 와서 무릎 꿇고 안겼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잘했어, 은주야. 정말 잘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갈 수 있겠어. 재판이 끝난 후 사흘째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십니다. 며칠, 아니, 어쩌면 오늘 밤이.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재혁이는 침대 옆에 앉아 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재혁아, 울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며느리는 반대편에 앉아 내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가지 마세요. 제발, 은주야. 이제 너는 자유야. 당당하게 살아. 서준이와 서연이도 침대 곁에 섰습니다. 두 아이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약속? 기억하지? 네, 할머니. 엄마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서랍, 열어봐. 며느리가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낡은 머리끈이 있었습니다. 이게, 읽어봐. 며느리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은주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나고 없을 거야. 30년 전 나는 내가 맞는 소리를 들었어. 하지만 도와주지 못했어. 그게 평생 내 죄책감이었어. 20년 후 내가 내 며느리가 됐을 때 나는 너무 미안하고 무서워서 차갑게 대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있었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자유로웠으면 좋겠다고 매일 기도했어. 마지막 6개월 나는 너를 위해 복수했어.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어. 이제 너는 자유야. 당당하게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며 살아. 그리고 기억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시어머니 윤금자. 며느리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는 온 가족이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내게 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내 딸. 그것이 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1년 후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앞에 은주희망재단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설립한 재단이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며느리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주희망재단 이사장 박은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이 재단은 저의 시어머니 윤금자님을 기리며 설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의 마지막을 저를 위해 쓰셨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저도 아픔을 겪는 아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30년 된 낡은 분홍색 머리끈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세요? 저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어머님 말씀대로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첫 상담 예약이 들어왔어요. 10살 여자아이래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살? 네. 가정폭력 피해자래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직접 상담할게. 며느리는 시어머니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 아이를 지켜줄게요. 어머님이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그날 오후 재단 상담실. 며느리는 웅크리고 앉은 10살 여자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팔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녕, 나는 박은주 선생님이야. 내 이름은 뭐니? 지우요. 지우야,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여기서는 안전해. 선생님이 지켜줄게. 아이가 작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저 이제 누군가를 지킬 수 있어요. 어머님처럼.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은주희망재단은 전국에 15개 지부를 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며느리 은주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어머니의 기일에는 가족들이 모여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 윤금자. 당신의 마지막 선물은 한 여자의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는 이제 1000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며느리는 묘비 앞에 무릎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덕분에 구해진 아이들이에요. 감사해요, 어머님. 제 인생을 돌려주셔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은주야. 정말 잘했어.